우리가 꼭 봐야 할 경기, 나폴리와 밀란의 챔피언스리그 대결, 김민재 프로 인생 최대 도전을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한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제가 김민재 최대 경기, 인생 최대 경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팀을 제외한 프로에서만 놓고 본다면 이 말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물론 리그 우승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컵 대회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각종 컵 대회 결승을 밟아서 이제 뛰어본 경험이 거의 없고요. 김민재 인생에서 가장 주목받는 프로 경기 두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경기는 목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요. 지금 화요일 오후까지 현재 들려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다 취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프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경기를 토대로 두 팀의 현재 상황을 한번 얘기해보죠. 밀란의 상승세 그리고 당시 나폴리가 한 방 먹었습니다. 최근 4월 초에 열린 경기에서 밀란이 4대0 대승을 거둔 바 있죠.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지치고 오시멘의 부상 공백이 컸던 나폴리를 밀란이 전술적으로 카운터를 잘 쳤어요. 준비를 잘했고 체력 준비 상황에서도 훨씬 밀란이 앞섰죠. 그러면서 밀란이 이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시면 밀란은 지난번 경기 그대로 나올 것이다 라고 현지에서도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밀란은 4-2-3-1 포메이션을 토대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번 경기에 좀 승부수였던 3백이 아닌 4백으로의 회귀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베나스르의 전진 배치 이런 승부수를 그대로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팀은 지난 경기 이후 전력 공백이 없어요. 추가 공백이 안 났고요. 오히려 좀 주전급인 센터백 피에르 칼룰루가 A매치 기간을 부상을 당하고 돌아와서 지난 경기에 빠졌는데 이번 경기에 뛸 수 있다고 그래요. 팀 훈련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은 소폭 상승했다. 키에르와 토몰리 대신에 칼룰루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빠진 선수는 단 한 명. 원래부터 전력 외에 가까웠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뿐입니다. 자, 밀란은 그럼 어떤 축구를 할 것인가? 지난번 경기에서 나폴리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그런 비결은 뭐죠? 첫 번째로 브라임 디아스가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는데 이 선수를 오른쪽 측면으로 옮겼어요. 디아스가 전진 드리블은 정말 파괴력 있는 선수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좀 정적인 볼키핑 같은 걸 잘하는 주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뛰는 걸 보면 윙어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측면으로 옮겨서 기량을 살려줬고요. 그러면서 중앙 공미 자리에는 데케텔라로 같은 다른 공미를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면서 기술도 좋은 베나세르를 전진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수비형 공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박지성 수비형 윙어라고 불렀던 것처럼요. 피올리 감독이 중요한 경기에 상당히 즐겨 쓰는 방식인데 이번 경기에 승부수로 꺼내서 효과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4-2-3-1 대 나폴리의 4-3-3 나폴리는 중미가 3명, 밀란은 중미가 2명 3대2의 수적 열세 같지만 밀란도 공미 자리에 베네세르를 놨기 때문에 3대3으로 중앙에 숫자가 맞춰지죠. 그러면서 체력 상황과 경기 준비 상황은 오히려 밀란이 좋기 때문에 중원에서 압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폴리가 그 자랑하는 중원에서의 빌드업이 아예 안 나올 정도로 완전 압도를 해냈죠. 그 다음 나폴리의 또 하나의 강점인 왼쪽 측면 크바레치엘리아를 활용한 왼쪽 측면 공격까지도 밀란이 잘 대비하고 막아냈습니다. 아까 말한 브라임 디아스 그리고 라이트백인 수비력 좋은 칼라브리아 여기에 미드필더들의 협력 수비까지 더해지면서 크바레치엘리아 고립시키는 성공을 했죠. 이렇게 나폴리 입장에서는 중앙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면 오른쪽 공격은 원래 약하고 스트라이크 오시면 없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밀란의 또 하나의 승부수 강한 전방 압박 이걸 통해서 자기 팀의 가장 강한 창인 하파엘 레앙에게는 수비 가담을 덜하게 해줬다가 레앙에게 빠르게 공을 주고 레앙이 돌파나 특유의 득점을 올릴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레앙을 살렸죠. 나폴리는 크바레치엘리아를 못 살리고 밀란은 레앙을 살리고 여기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 전술상 모든 위치에서 밀란이 카운터를 쳐서 우세한 가운데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전반적인 체력까지 다 고갈돼 있었죠. 그러면서 나폴리는 중원이 무너지고 좌우 측면 수비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센터백 아미르 라흐마니까지 무너졌어요. 마지막에 김민재까지 무너지면서 도미노처럼 전부 다 붕괴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밀란은 그 경기에 전술이 잘 통했죠. 그리고 이번 나폴리전까지 이기기 위해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로테이션 시스템까지 큰 폭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키에르 크루니치는 쉬었고요. 브라임 디아스와 지르와 레앙은 교체 투입이 됐고요. 베나세르와 칼라브리아는 선발 로테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좀 1.5군에 가까운 선수 구성까지 감소해 가면서 엠폴리전을 치렀는데 엠폴리와 무승부에 그쳤어요. 오히려 나폴리는 리그를 좀 쉬어도 되는데 밀란은 리그에서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이번 나폴리전을 잡기 위해서 리그에서 희생까지 치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나폴리는 이런 현재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전술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일단 전술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스트라이커의 줄 부상이죠. 오시멘 선수가 A매치에서 입은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아마 1차전은 못 뛸 거라는 전망이 팽배해요. 거기에 2순위 공격수 시메오네는 햄스트링 부상을 4차전에 입으면서 아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3순위 공격수인 라스파도리마저 최근 현지 보도를 보면 팀 훈련을 필드에서 못하고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그 훈련장 실내 짐에서 개인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스트라이커 3명이 다 빠졌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팔레티 감독이 팀 훈련에서 써본 방식은 크바레차 헬리아의 최전방입니다. 어쩌면 저는 라스파도리가 몸이 괜찮더라도 라스파도리 대신 크바레차를 최전방에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스파도리가 그만큼 현재 경기 감각이 안 좋고, 둘째로 이 흐비차의 왼쪽 기용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흐비차를 도와줄 수 있는 주위의 스트라이커나 윙백이나 이런 쪽의 콤비네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 흐비차 혼자 3중 4중의 견제를 뚫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흐비차를 살리기 위해 흐비차의 활용법조차도 바꿀 필요가 있다. 어쩌면 라스파도리가 멀쩡해도 흐비차 전방, 라스파도리 측면, 이런 진짜 깜짝 승부수를 쓸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크바첼리아는 최전방에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단 나폴리에서만 보면 전 경기 왼쪽 윙어로 뛰었고요. 가끔 최전방으로 올라가는 건 경기 막판 잠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대표팀에서 어떨까요? 팀 내 비중이 엄청난 선수고 조지아가 상당히 약체다 보니까 이 크바라첼리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됐죠. 그래서 전방에 많이 썼습니다. 애초에요. 웨파 네이션스 리그 현재 진행 중인데 조지아는 3부라고 할 수 있는 C리그에 있거든요. 여기서 6경기 뛰면서 6골 2도움을 기록했어요. 스탯이 굉장히 좋죠. 물론 대표팀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톱이 아니고 주로 투톱이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흐비차 선수를 만약에 최전방에 놓는 승부수를 스팔레티가 쓴다? 그럴 때의 이제 예상 기용 방식을 생각해 보면 흐비차 선수가 최전방에 머물러 있는 그런 공격수로 뛰지는 않겠죠? 많이 내려오면서 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좌중간 하프 스페이스, 흐비차가 가장 좋아하는 위치로 내려가서 공을 받을 거고요. 이때 이제 일종의 가짜 9번이죠. 흐비차가 만들어준 공간, 흐비차가 상대 센터백들을 유인하면서 만들어준 공간으로 좌우 윙어나 미드필더 한 명 정도가 침투하면서 컨비네이션을 하는 그런 구도, 이런 구도를 만들어내야만 나폴리 전술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흐비차가 왼쪽에 있을 때는 상대 윙백이 타이트하게 붙을 수 있지만 흐비차가 도망다니면서 상대가 붙지 못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서 공간으로 간 다음에 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붙지 않았으니까 속도를 붙여서 드리블을 시작할 수 있죠. 이건 이제 메시식 가짜 9번이라고 할 수 있죠. 옛날 메시가 중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드리블을 시작할 공간이 주어진다면 일단 뛰기 시작한 나를 니들은 막을 수 없으셈, 이러면서 뛰는 거죠. 흐비차가 이런 공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흐비차가 내려서 공을 받는다면 이때는 김민재와 흐비차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림상 김민재는 센터백, 흐비차는 최전방, 가장 먼 것 같지만 우리 많이 봤죠? 김민재는 왼쪽으로 전진하면서 거의 왼쪽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 정도의 위치에서 배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흐비차는 스트라이커지만 왼쪽으로 내려온다? 흐비차와 김민재가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김민재에게 흐비차가 공을 바로 받고 거기서부터 컨비네이션을 시작해서 주위 선수를 살리는 조합이 가능하다면 밀란의 카운터에 역카운터를 칠 수 있을 겁니다. 자, 크바라첼리아가 이렇게 최전방으로 간다면 왼쪽 윙어는 누가 될 것인가? 다른 윙어가 아닌 엘리프 엘마스가 가장 유력합니다. 엘마스는 그동안 후보 윙어로서 크바라첼리아 없을 때 많이 뛰기도 했고요. 자, 이론상 이 선수의 기용이 또 적절한 것은 엘마스가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원에서의 3대3 싸움에서 나폴리가 우위를 자신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중미인 엘마스를 측면에 두고 수시로 중원 싸움에 가담케 해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중미 4명이지롱 이렇게 수적 우위를 잡는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를 처음 재패할 때 그 레알의 안첼로티 감독이 많이 보여준 운영이죠. 원래 중미인 발베르데를 오른쪽 윙어로 써서 윙 플레이도 어느 정도 되는 측면 자원이라는 걸 활용, 중미가 4명인 것 같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엘마스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중원 장악만이 아닙니다. 결정력과 파괴력 측면에서도 의외로 전문 윙어들보다 엘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엘마스는 이번 시즌 세계와 챔피언스를 통틀어서 1281분 6골 2도움, 상당히 훌륭한 공격 포인트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부상당한 선수를 제외한다면 팀 내 득점 순위가 크바라첼리아 14골 1위, 지엘린스키 7골 2위, 그리고 엘마스가 3위로 6골이에요. 시간 대비 득점력을 본다면 크바라첼리아와 비슷한 최고 수준입니다. 자, 문전에서의 침착한 마무리 기술만 놓고 본다면 이건 팀 내 1등이라고 봐도 돼요. 엘마스 선수의 득점 장면은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중거리를 빵빵 때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문전으로 침투하면서 골키퍼 옆으로 톡 찍어 찬다거나
뭐 상대 골키퍼의 역동작에 걸리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마무리가 좀 많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득점 감각 자체가 좋거든요. 사실은 전문 윙어, 전문 공격 자원이지만 오른쪽 측면에 있는 로사노나 또 폴리타노 누가 나오든 그런 득점 상황에서의 마무리 침착성과 파괴력이 좀 아쉽죠? 둘 다 이제 내 골에 그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마스가 왼쪽에서 좀 결정력을 더해주고 오른쪽 측면에 폴리타노나 로사노는 팀플레이 열심히 하니까 그런 팀플레이 위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왼쪽 풀백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조차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주전이 마리오 후이고 후보가 마티아스 올리베라인데 후이는 좀 분류하자면 패스 위주의 선수고 올리베라는 직접 올라가는 드리블과 침투 위주의 선수거든요. 그런데 왼쪽 윙어 크바레첼리아를 살릴 때는 후이가 패스하고 크바레첼리아가 뚫는 게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엘마스가 그렇게 돌파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니까 올리베라가 측면을 벌려주고 엘마스가 안으로 좁히면서 뛰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의 분석입니다. 사실 공격적으로만 놓고 보면 일리가 있긴 하지만 전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후이가 더 컨디션이 좋기도 하고요. 기량 자체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공격을 놓고 보면 올리베라 기용이 일리가 있지만 수비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후이는 수비 위치 선정이 그래 괜찮은 선수인데 올리베라는 오버랩 피해자 돌아오는 게 너무 늦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부하가 너무 커질 수 있다. 지난번 경기에서도 밀란의 오른쪽 공격을 밍호와 풀백이 자기들끼리 제어를 못하니까 김민재가 왼쪽으로 끌려 나갔다가 실점 빌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왼쪽에 김민재에 대한 부하를 너무 주지 않으려면 후이 기용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 그림 같은 상황이 진짜 나오고 스팔레티가 가짜 9번을 진짜로 꺼낸다면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팔레티라는 감독은 가짜 9번 그 자체, 가짜 9번이 현대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음악의 아버지가 있다면 가짜 9번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뭐 가짜 9번 자체를 2000년대에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2000년대 중반에 AS 로마에서 그 팀의 공격수들이 줄부상을 당하자 2선 공격 자원이었던 프란체스코 토티를 최전방에 기용하는 깜짝 실험을 했는데 대성공을 거뒀죠. 이게 상대 수비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엄청 효과를 내면서 또띠는 주위 선수들과 시너지를 냈고 또띠 스스로도 골을 얼마나 넣었더라? 유로피안 골든슛을 수상할 정도의 유럽 최고 골잡이가 될 정도의 득점력을 갖춘 스트라이커로 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많은 팀들이 참고해서 스페인 대표팀도 참고에 따라 쓰고 메뉴도 퍼거슨 감독이 따라 쓰고 바르셀로나도 메시 활용법에 참고를 하고 정말 많은 팀들이 참고를 한 바가 있죠. 자, 그런 전술을 스팔레티가 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꺼낸다? 마침 팀 내에 결정자가 많은데 마침이란 말이 안 어려울 수 있지만 하필 그게 전부 다 스트라이커다? 그게 스팔레티다? 좀 운명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과연 스팔레티 감독이 그 수를 십몇 년 만에 다시 꺼낼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모두가 주목하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이번 시즌 두 팀이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통틀어서 4차례 맞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좀 돌아보면 시즌 초에 열렸던 첫 번째 대결에서는 레앙과 오시멘이 각각 빠져 있었기 때문에 차포를 떼고 서로 경기를 했어요. 밀란이 경기를 잘했지만 김민재의 끈질긴 수비, 또 공격 자원들의 끈질긴 어떤 마지막 한 방으로 2대1로 나폴리가 이긴 바가 있고요. 두 번째 대결이 최근에 열린 그 밀란의 4대0 대승이죠. 그리고 관계 거의 없이 세 번째, 네 번째 대결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자, 밀란이 한번 전술 카운터를 쳤다면 스팔레티가 카카운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탈리아 전술가들 다운 전술 싸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고요. 이번 경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탈리아 전역에 관심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탈리아의 라디오 방송국이 안첼로티한테 전화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안첼로티는 선수와 감독으로서 모두 밀란의 챔피언스리그를 각각 2번씩 우승해본 바 있는 밀란 최고의 레전드인 동시에 나폴리에서도 한 시즌 반 동안 감독 생활을 한 적이 있죠. 나폴리에서 이제 첫 시즌에 2위 했을 겁니다. 리그 괜찮았어요. 자, 그래서 안첼로티가 사실은 챔피언스리그 8강 주축이 딱 됐을 때 레알과 밀란이 결승에 진출하지 않는 한 안 만난다는 걸 알고 바로 자기의 제자인 말디니 현 AC 밀란 디렉터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스탄불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이제 안첼로티한테 들어갔는데 그거는 응원하는 입장에서 한 말이고 예상을 하자면 팽팽하다. 누가 이길지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폴리 환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고 밀란은 좀 업다운이 있다. 승리에 한 이유는 다르겠지만 4강 진출이라는 공통의 동기부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의 승리를 점칠 수 없다라고 굉장히 중립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보자면 밀란과 나폴리의 경기가 8강 중에서 네임밸류가 앞서는 경기는 아니에요. 저쪽에 레알도 있고 첼시도 있고 바이에른도 있고 하지만
네임밸류를 넘어서 가장 재미있을 수도 있는 그런 전술 대결 김민재뿐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은 경기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프리뷰 맞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